자살 발언은 팩트다.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목청을 높이고 있는 별명 참 많습니다. 노이즈홍 홍준표 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어제 상경을 해서 언론과의 접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출연을 했던 인터넷 보수 방송이죠. 정규제 TV에 출연해서 또 한 번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시죠. 어디 자문을 구할 데 없어가지고 지저분한 애들하고 노는 허접한 여자한테 인사도 물어보고 정책도 물어봤냐. 그래서 저거 탄핵감이다. 정치적으로는 저건 탄핵감이다. 근데 뭐 최근에 밝혀진 것은 뭐 그렇게까지. 아니, 난 여태 나왔던 뭐 객관적인. 연설할 때 조금 뭐, 야, 이거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뭐 이런 정도였다니까. 그거는 넘어섰지. 그거는 넘어섰지. 저런 여자한테 언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작년에 내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홍 지사 참 여전합니다. 이 발언이 거침이 없어가지고. 근데 민영상 최순실 저런 여자라고 하면서 어찌됐건 탄핵 사유는 좀 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탄핵을 우리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 특검에서도 정치적인 탄핵과 법리적인 탄핵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적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그 극렬한 아주 강고한 친박 인사들을 몇 분 빼놓고는 이 정치적으로는 다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데 다 동의했기도 초장의 여론이 95%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제 TV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그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그 온정적인 발언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 홍준표 씨가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탄핵감이다. 그렇지만은 법률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나중에 정무적 판단을 했을 적에 과연 이것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탄핵까지 해서 끌어내릴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듣기에 아주 시원시원할 정도로 보수층을 향한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귀에 들어오는 발언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정말 이 홍준표 지사의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보면은 정말 언론을 112분 이해하는 분 같아요. 홍준표 지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객 발언이지만 언론으로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콕콕 집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그건 뭐냐? 춘향이 정도의 능력과 인품과 모든 것을 갖춘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능한 것만 맞다. 지금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 무능의 정도는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능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준 것을 탄핵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파면을 시키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게 홍 지사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도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뭐 치킨 캐비닛도 올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역량과 식견과 인품을 갖춘 사람하고 했으면은 국민들이 화가 그렇게 안 났을 텐데 여기 얘기대로 저런 여자하고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에도 사이다 발언을 하지만 또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한테도 또 어느 정도 구미에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지만 홍준표 지사 사법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을 거다, 힘들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또 하나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진행 과정도 그렇고 언론에 나타나는 재판관들의 말들이 태산같이 무거워야 되는데 새털처럼 가볍다. 절차도 맞지 않고 실체관계도 과연 증명이 되었느냐. 어느 재판관께서 탄핵 대리인단이 이래 물었어요. 형사 절차 준용하지 않느냐. 마치 공무원 징계 절차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저분 헌법재판관이 맞나 내 그 생각.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수변은 저 부분은 홍 지사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탄핵 제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의 헌법에 이제 몇 줄 안 돼 있어요, 규정이. 그리고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주 뭐 상세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실체관계 파악하는 탄핵 심판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이 처음이다 보니까 예. 법 규정 자체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진행하는 면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고 불만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 뭐 홍준표 지사가 그 뭐 하는 저런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제 뭐 워낙 그 홍 지사의 지지 기반 자체가 보수층에서도 좀 더 이렇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여론 호소적인 그 말인 것 같은데,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는 그걸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미비했다, 우리 규정 자체가 헌재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게 더 저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목소리가 있어요. 현 장관까지 구속시킨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파 정부에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좌파나 정권 반대하는 사람한테 예. 예산 편성 안 하겠다, 뭐. 예. 지원 안 하겠다.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범죄는 아니라는 거. 그게 왜 범죄냐, 예.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는 참 저것보다 더 했는데, 예. 이제 와서 저걸 범죄로 삼는다는 것은 마치 이게 예. 고공 시절에 보안사 리스트처럼 민주화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아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것보다 더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화이트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라는 그거 있긴 아니겠어요? 있었다. 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해서 흔히 말하는 좌파, 그 진보 성향의 어떤 문학 단체나 이런데 예술 단체에 많이 지원을 한 건 사실입니다. 언론도 그런 성향의 언론이 상당히 덕을 봤고요. 그렇지만은 저 부분은 홍준표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 파악하고 좀 너무 나갔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인사를 박해하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옷벗게 하고 자천시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감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블랙리스트는 어떤 의미든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작성해서도 안 되고 또 저렇게 저는 감싸서도 안 된다. 더더구나 이번 정부에서 했던 이런 일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 감싸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저도 대선에 이제 출마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홍준표 지사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갖는다? 조금, 힘든 부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홍준표 지사도 그런 발언을 하는 데는 아마 정치적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우선 지금은 우파 소위 말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그것을 자기 지지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리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국가에서는 블랙리스트 같은 이런 리스트를 만들면 안 되지요.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은 뭐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그 사람을 박해를 하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 사람을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러나 아마 홍준표 지사는 지금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보수층을 겨냥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좀 센 또 강한 이런 어투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두테르트라는 뭐 이런 별명까지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대선 후보 중에 보수 쪽에서 좀 팀플레이를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그 홍준표 지사라 그러면은 저런 코드 인사라든가 그런 친문 패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때도 그런 패권주의가 보였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지금 보수층 대선 후보들이 해주는 것도 저는 그 역사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예. 홍 지사가 워낙 말을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목소리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흥미로워서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홍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혼한 것은 아니다. 별거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른정당, 예.
자유한국당, 널푸른 한국당까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극히 일부의 양아치 같은 친박은 시간이 지나면 그 도태되게 양아치 되겠습니다. 친박은 누구입니까? 그런 이야기 못 하지. 최경환입니까? 에이, 그거는 박정원입니까? 그건 누구라고 이야기 못 하고 걱정을 못 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누굽니까 민영선 의원님? 양아치 친박. 아무튼 그 홍준표 지사는 능수능란하십니다. 예, 정말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지사가 정말 근데 한 가지 저도 염려되는 것은 정말 후보가 돼서 됐을 때 대부분 판결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은 저도 염려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의 대선 보수 후보가 다시 보수당을 합칠 거다. 염두하는 대선 후보 누구일까요? 본인이시죠. 예.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한국당으로과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분열은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혼한 것은 아니다. 별거인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보수당의 후보로서 나서게 될 경우 바른정당 또 지금 한국당 이것을 다 통합하고 한때 합쳐갖고 보수가 다시 정권을 그대로 창출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뭐 이제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긴 켰는데 이거 말고 백선배에서 오늘 김종인 전 대표 탈당설이 좀 탈당설 얘기 많이 있어요. 예. 진짜 대선 출마를 진짜 선언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문재인 대표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계속 주장해 왔었던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별로 호응도 없고 거기다가 또 그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울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의 발언 이후에 지금 많이 꺾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제3지대에 나가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일단 탈당설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아직 뭐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뭐 나 탈당한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현재 김종인 대표가 처한 상황을 기초로 해서 주변에 여러 추측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 10여일 전에 뵀어요. 김종인 전 예, 여러 가지 한번 뵙고 한 70여 분 정도 뵈면서 이런저런 말씀인데 말씀 요지가 그겁니다.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대선 노름에 빠져 있다. 허송세월 하고 있다. 12월 9일 날 탄핵 이후에 그 많은 개혁 입법 하나도 지금 하지 않고 예. 상법도 처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얘기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되고 나면은 새로 판이 짜진다. 예.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지율이란 의미 없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면이 조성이 되는데 그때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래 두 가지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변호사님, 이수 변호사 잠시만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탄핵 인용이냐 기각 여부가 날 때까지는 국회가 제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인도 어쨌든 대선 꿈을 좀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 후에 본인도 좀 대선 꿈을 꾸든 탈당을 하든 탄핵이 어느 정도 심판이 난 다음에 본인도 움직여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 결정 이후 때까지는 저는 가만히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수 변호사님. 저기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권 선언이 며칠 날 한다는 그 날짜까지도 돌고 있어요. 김종인 전 대표. 예. 근데 저도 이 2월 초에 식사를 같이 한번 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분명히 건넜고 또 최근에 그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사위에 막혀갖고 처리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상당한 애정을 갖고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시금석이랄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을 처리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의 시금석으로 봤는데 이것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 김종인 대표가 마음이 떠난 데 대해 크게 한 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탈당 쪽으로 결심을 굳힌 거면 민 원장님 어느 당에서나의 지지를 받긴 해야 할 텐데 그럼 어느 당으로의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고영식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 정치인제 세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럴 단지 혼자 가서는 무소속으로 힘이 안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당, 어느 세력과 함께 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으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빅 텐트든 뭐 스몰 텐트든 미들 텐트든 아무튼 세력화 하는데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큼은 분명한데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기 전에 이거 오늘자 여론조사 성적표 하나가 나왔는데 물론 뭐 계속 중간고사 성적이지만 이수희 변호사님 네. 보니까 핵심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6%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문재인 전 대표 다 따라붙는가 했더니 지금 네. 저 수치만 보면은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선의 발언에 대해서 뭐 사랑이다 뭐다 이렇게 서로 선문답처럼 주고받았지만 어쨌거나 선명성이 필요한 요즘 상황에서는 아마 좀 빠진 것 같아요. 선한 의지 발언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우클릭하는 발언을 했죠. 어제 대연정 혁신한 개혁한 자유한국당하고도 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쭉 우클릭을 했을 때 다시 반등을 할지 그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지난번에 이제 선의 발언 논란으로 여러 가지 공방을 실었는데 어제도 또 대연정 발언으로 두 사람이 치열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의회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넓은 수의 다수파를 형성해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탄핵 반대하고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과 지금 이 단계에서 함께 손잡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발언들이 안희정 지사와의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요건 중 하나입니까? 그렇죠. 지금 유심히 볼 것은 물론 안희정 지사의 그런 지지율 하락이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 이런 것을 겪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선이라든가 대연정 이런 논란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견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 이재명 성남지사도 한참 지지율이 치고 올라올 때 그때 조정을 받은 게 뭐냐면은 바로 형수와의 그러한 거친 언쟁 이것을 말하자면 내부에서 쫙 돌렸죠. 그때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부의 그 뒤통수를 치는 게 정말 뼈아프다. 그러니까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 측이 어느 정도 페이스메이커로 해서 외연 확장을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하는 선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자칫하다면은 자칫 자기의 어떤 1위까지도 이렇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연정이라든가 선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강력히 견제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조정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여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10% 이내로 떨어진 것처럼 자칫하면 안희정 지사도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까 청와대가 여론에 변곡점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대통령 측,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아닌 평의가 종결돼. 그러니까 3월 13일 전에 꼭 선고를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선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의미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훨씬 사실 기일도 길었고 관련 증인도 많았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평의를 종결해서 3월 13일 전에 선고하려고 하지 말고 3월 13일까지는 평의를 계속하고 선고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 해라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했던 주장과 또 배치돼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건 8인 재판관으로 할 게 아니라 9인 재판관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 얘기는 이정미 서임 재판관이 빠지고 선고를 하라는 취지니까 그 전에 했던 주장까지 맞지 않은데 결국은 어떻게든 선고를 7명, 그러니까 심리정족수가 맞춰진 7명 하에서 해야 그래도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는 절박한 또 표현이 아닐까. 근데 기존의 주장과는 좀 배치된다는 느낌 많이 드네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평의를 다 마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이후에도 선고 절차에 또 참여된다라는 이견도 있어서 저희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원래 그 최후 변론 끝나고는 좀 잠잠해질 줄 알았거든요. 대통령 대리인단도 뭐 여론전 말고는. 근데 이제 또 한 번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본인들 스스로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원래 이렇게 종결된 후에도 참고 자료, 참고 서면을 해서 뭐 계속 낼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증거하고는 좀 달라져서, 가치가 달라서 그런데, 계속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뭐 처음에 9인 체제해야 된다, 뭐, 글쎄요, 좀 불복의 의미? 아니면은 뭐 진짜 5대5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론이 5대5라고 2명만 기각을 해도 기각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표 계산을 하는 건가 싶은데 속내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결과에 대한 특히 인용이 됐을 때 결과에 대한 불복 그 느낌이 있어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는 하나 말씀드리면 제 평의를 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이정미 재판관이 참여해서 그 평의 결과가 그대로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이정미 재판관이 나간 뒤에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재평의를 요구할 경우는 그때는 이정미 재판관의 그런 이전에 그러한 어떤 결론은 사실은 재평의에 들어가면은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평의만 종결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민 원장님 친박단체에서는 3월 13일만 넘으면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다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평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탄핵 기각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한 7명 남아가지고 그중에서 아무튼 6표 안 나오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고 전부 다 여러 가지로 국민 여론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또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저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이게 대리인단 측에서도 원래 그 최종 그 서면을 뭐 원래는 뭐 김평규 변호사가 읽기로 했었다가 뭐 이동욱 변호사가 읽고 뭐 그런 내부였다. 근데 저것도 다 뭐 7, 8명이 조율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각각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중환 변호사를 기초로 한 초기의 변호인단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 부분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당하다. 뭐 아니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김평우 변호사나 뭐 손범규 변호사 같은 분들은 계속 절차가 잘못됐다. 애시당초 국회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잘못됐다. 또 8명이 아니라 9명이 해야 된다. 계속 또 절차를 문제 삼고 있어서 지금 저게 변호인단, 대리인단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나온 내용인지 일부 변호인단의 한 얘기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속보까지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